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7 표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집에서의 주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population, 모집단이라고 하죠. 인구 집단이라는 용어도 되는데 우리 간호연구 통계학적인 용어에서는 이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설계된 범위에 속한 모든 대상, 구성원 전체를 말하는 이론적 개념이고, 샘플,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에 참여하도록 선택된 모집단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표집,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집단 중에서 어떤 원칙에 따라 모집단의 일부분을 선택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고, 샘플과 샘플링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샘플링 바이어스, 편중이라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이 추출되었을 때 생기는 편중을 말합니다. probability sampling, 확률 표집. 그 다음에 non-probability sampling인데, 무작위 절차를 사용해서 모집단으로부터 대상자 혹은 표집 단위를 뽑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모집단의 모든 요소가 표본으로 선택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방법을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비확률 표집입니다. representativeness, 대표성, 표본의 특성이 그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속성을 말합니다. sampling error, 표집 오차, 확률 표집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오차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장의 이 주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표집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서베이 리서치에서 모집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전수조사는 예를 들면 인구 센서스 있죠? 그런 거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게 전수조사인데, 이거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모집단의 일부를 뽑아내어서 거기에 있는 캐릭터, 성격을 파악을 하죠. 그러면서 모집단의 속성을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집단의 일부, 즉 샘플을 추출하는 과정을 표집 혹은 표본 추출,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이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고, 표본 조사를 하면은 SPSS 같은 통계를 돌려서 통계량을 연구 결과로 밝혀내는 거죠.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실적으로 모집단인 전수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전수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전수를 조사할 경우 엄청난 시간과 인력, 경비가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전수조사가 표본조사보다 결과에서 반드시 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표본조사가 더 효율적이고 신뢰성도 높을 수가 있어요. 만약 전수조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면 조사기간의 초기에 얻어지는 자료와 마지막 시기에 얻어지는 자료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표본조사가 훨씬 안전하죠. 대부분 간호학을 포함한 조사 방법의 경우 샘플 서베이, 표본조사를 많이 하고요. 표본조사에서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도록 추출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일반 병원을 빼고 3차 의료기관 이상의 종합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만 표본을 추출한다. 3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병원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전체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라기보단 3차 의료기관 이상의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체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로 확대 해석하는 것, 즉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집의 기본 개념에서 첫 번째가 population, 모집단이라고 해요. 정해진 기준에 맞는 모든 사례의 집단을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집단이 관념적 수준의 집단이라서 그 실체를 정확히 명시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이때에는 연구조사의 목적을 위해서 조작적으로 서베이 파퓰레이션을 규정합니다. 조사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이 실제로 추출되는 모집단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간호대학생들의 핵심 기본 간호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모집단은 현재 전국 간호대학과 간호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모든 간호학과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표적 모집단, target population, 그 다음에 accessible population, 표적 모집단과 근접 모집단. 자, 그림을 보시면 표적 모집단이 제일 밖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근접 모집단, 그 다음에 표본이 있어요. 자, 표본을 표적 모집단으로 확대하는 것, 일반화시킨다는 개념이고, 이러한 그 표집을 하는 것, 표본 추출, 표본을 향해서 추출하는 것, 샘플링 표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표적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관심이 있어서 일반화하여서 적용시킬 대상의 총 집합체를 말합니다. 표집 기준을 만족하는 인구 전체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할 때 표적 모집단은 지난 1년 동안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 전체가 되죠. 그렇다면 근접 모집단은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집합으로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고 계획된 준거에 부합되는 대상의 집합체를 뜻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예에서 근접 모집단은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병원에서 1년 동안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자, 표본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근접 모집단, 더 확대된 것이 표적 모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표본과 표집의 개념을 알아보죠. 첫 번째, 표본. 샘플이에요. 모집단을 이루는 기본적인 하위 단위로 구성이 되고, 그 단위 하나하나를 샘플 엘레멘트, 표본 요소라고 합니다. 표집, 표본 추출 샘플링이라고 했죠. 전체 모집단에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의 요소를 뽑는 프로세스, 과정을 뜻합니다. 표집 단위 혹은 표본 단위 샘플링 유니트라고 하는데, 표집 과정 각 단계에서의 표집 대상을 지칭하고 표본 요소들의 집합체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계층이라고 하는데, 계층을 스트라타라고 하거든요. 자, 스트라타,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모집단 내에 서로 배타적인 집단, 그러면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집단,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를 모집단으로 할 때 성별을 계층으로 보면 남성 환자와 여성 환자의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죠. 이런 것을 이제 배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집 단위에서 보면은 모집 단위 설정이 되면 표집 단위를 정해야 돼요. 표집 단위는 개인일 수 있지만 표집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때에는 개인이 아닌 집합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들의 건강생활 실천 행위를 조사하고자 한다면 표집 단위, 표본 단위를 가구로 볼 수도 있죠. 또는 가구의 구성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경우 표본 단위를 종합병원으로 할 수도 있고 병원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표성입니다. representativeness.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만큼 모집단과 그 특성이 비슷함을 의미하는 건데, 표본은 성별, 연령, 교육 정도, 경제 수준 등 연구 변수에 영향을 주는 특징들이 모집단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접 모집단은 표적 모집단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서 여성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표본의 성별 분포로는 반드시 50% 가까이 여성이어야 되죠.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평균과 비교되는 표본의 평균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모집단의 평균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모집단 평균을 같은 변수로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 얻어진 평균을 확인해서 대표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표본의 측정값이나 수치를 통계값이라고 하면서 모집단의 측정값이나 수치를 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수를 보면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모집단에서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요약한 통계값을 말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이러한 표본 관찰을 통해서 모수들을 추정해내는 데 있죠. 그래서 모수는 일반적으로 그리스 문자, 예를 들면 모 평균을 뮤라고 읽고요. 모 분산을 시그마2,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수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선행 연구의 조사값을 확인해서 추정을 하고요. 자, 통계값 혹은 통계량이라고 하죠. 조사 표본에서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요약한 수치값을 말하는데, 표본의 측정값을 말하는데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고, 보통 영어의 알파벳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모수는 정확히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통해 얻은 통계값을 바탕으로 모수를 추정하고, 여러 가지 통계적 계산에서도 모수 대신 통계값을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가 표집 오차 혹은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라고 하는데, 표본의 통계값과 모집단의 모수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값들이 모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그 주위에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표집 오차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표본을 조사함으로써 발생되는 오차를 말하는 거죠. 샘플링 에러가 크다는 것은 표본이 모집단의 정확한 양상을 반영하지 못해서 대표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집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리고 표본의 분산이 작을수록 감소합니다. 네 번째가 표집 편중이에요. 편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어스라고 했죠.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특성의 대표성이 과잉되거나 부족한 것을 말하는데, 표집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표본을 선정할 때에는 주요한 변수가 편중되게 수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중요 특성에 대한 이질성이 크면 클수록 표집의 편중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인대학 혹은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한다면,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 다니지 않는 노인들은 제외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중된 표집으로 인해서 대표성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집의 단계는
어떠한 표집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모집단을 규정하고 표집의 틀을 선정해요. 표집 단위나 표집 요소를 확보하고 표집 방법을 결정하고 표집의 크기를 결정하고 표본을 추출하죠. 그러면 자, 아래 그림에서 표집 요소의 틀을 보면은 모집단이 우리나라 전체 종합병원 이상 근무 간호사래요. 만약에 5만 명이라고 하면 근접 모집단은 1광역시 소재 종합병원 이상 근무 간호사가 되는 거고, 표집 요소는 1광역시 소재 A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되는 거죠. 모집단을 규정을 하는 표집의 첫 단계는 특히 표적 모집단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표적 모집단은 연구자가 결과를 얻으면 일반화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의 집단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체 표적 모집단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근접 모집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표적 모집단과 근접 모집단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표본의 편중이 초래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30대 여성의 건강생활 실천 행위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할 경우 직장 여성이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표집 단위의 선택인데, 모집단이 규정되면 표집 단위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모집단이 방대해서 비례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려고 할 때는 각 개별 표집 요소를 선택하기 전에 표집 단위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표집 단위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으로 병원, 병동일 수도 있고 학교 혹은 학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단위가 결정이 되면 표집 요소를 적절히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표집 요소의 틀을 확보하는 거예요. 표집 단위가 결정되면 각 표집 단위로부터 정확한 표집 요소의 틀을 확보해야 합니다. 표집 요소의 틀이란 모든 표집 요소들의 리스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 그림 7-4를 보시면은요. 모집단이 전국의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근접 모집단으로 1광역시 소재 종합병원 이상 근무 간호사, 표집 단위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종합병원이 될 것이고, 표집 요소는 개별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되겠죠. 그러면 각 병원의 간호부에 문의해서 간호사들의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때 간호사의 명부 리스트를 표집 요소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표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표집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는 건데, 각 표집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표집 요소의 명부를 고려해서 표집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다섯 번째가 샘플 사이즈라고 해서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해요. 표집 방법이 결정됨과 동시에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려할 요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하려는 특성에 대해 모집단의 동질성 정도, 동질적인지, 어느 정도 동질적인지. 두 번째가 분석의 세분화 정도라고 하면 분석을 얼마나 세분화할 것인지. 세분화할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야 되겠죠. 셋째, 표본 선정 시 소요되는 경비, 시간, 노력을 알아봐야 되고, 네 번째, 표집 방법을 고려해야 돼요. 표집 방법에 따라서 샘플 사이즈, 표본의 크기가 달라지고 대표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만약에 샘플 사이즈로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샘플 사이즈가 한 200에서 300은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30, 50 이러면은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표본의 크기, 샘플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표집 시행이에요. 결정된 표집 절차에 따라 실제로 표본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 표본을 확인합니다. 대상자가 사람인 경우에 인적사항에 따라서 빈도표를 작성하고 모집단에서의 빈도표와 비교 후 잠정적으로 대표성을 평가를 하고 여덟 번째, 표본을 수정하는데 일단 표본을 추출하면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 설문 시의 회수율이 20에서 30%에 불과할 때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과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수정이 불가피하죠. 요즘은 우편 설문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편으로 보내면 그것을 다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요즘은 우체통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구글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전체 인터넷으로 보내죠. 그 표본 대상자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수정하거나 다시 표본을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이 해석과 보고예요. 논문의 결과 보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본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한 후에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단계를 말하고 이 단계에서 표본의 신뢰도를 밝히고 그 신뢰도에 따라서 연구 결과를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는 표집 방법인데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어요.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개별 구성 요소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표집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규모라든가 성격이 명확히 규명되어야겠죠. 각 개별 구성 요소를 추출할 확률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거나 혹은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비확률 표집 방법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 연구 대상을 랜덤아이제이션, 랜덤으로 선택하는 것, 즉 무작위 선택하는 것이고, 무작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내 모든 요소가 선택될 확률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무작위에서 단순 무작위 표집이 있어요. 샘플 랜덤, 심플 랜덤 샘플링, 가장 기본적인 확률 방법, 모집단의 전체적 구성 요소를 파악을 한 다음에 각 개별 요소를 동일한 선택 기회를 통해서 추출하는 방법을 말하죠.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집의 절차를 보면 표본의 요소가 사람이든 가구이든 학교이든 각 개별 요소에 대해서 개별 요소를 열거하고 각 개별 요소에 대해서 일련의 번호를 붙입니다. 무작위표 혹은 난수표를 이용해서 필요한 수의 표본을 추출하고, 예를 들어서 난수표를 앞에 놓고 눈을 감고 연필로 한 곳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그 숫자에서부터 종, 횡 또는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번호를 종이에 적고 표본 크기의 수만큼 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그 번호에 따라서 표본을 선택합니다. 모집단의 수보다 큰 번호는 무시하고요. 즉 100명의 명단이 있는데 105번이 나왔다면 무시할 수 있죠. 한번 선택된 번호가 다시 나오면 이 번호도 무시를 합니다. 원하는 표본 수만큼의 번호를 모두 적었다면 표집 계획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 무작위 표집법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장점은 모집단의 구성 요소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표출이 가능합니다. 구성 요소의 인위적인 분류에서 오는 오류를 막을 수가 있고 오차의 계산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단순 무작위 표집 방법을 적용하려면 샘플 사이즈, 그러니까 모집
population size, 모집단의 크기가 작아야 되고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동일 크기의 표집일 경우에 층화 표집보다 오차가 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systematic sampling, 개통 표집이에요. 이거는 단순 무작위 표집의 한 방법인데, 일단의 명부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이 명부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몇 번째 사람을 뽑는 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모집단의 구성 요소가 일정한 순서 없이 배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 간격을 두고 표본을 추출해내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나타나면은 몇 번째죠? 세 번째를 추출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간호사 중 100명을 뽑는다면 10,000명의 목록이 먼저 작성되고 이 중에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순으로 사람을 계속 골라내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명부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다면 이게 바이어스가 될 수가 있어요. 편중된 표본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통 표집을 사용하기 전에 명부가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순서가 편중된 표집을 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가 Stratified Random Sampling이라고 해서 층화 무작위 표집이 있습니다.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을 일련의 하위 집단으로 나눈 후 하위 집단에서 적절한 수의 표본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모집단을 어떠한 기준에 층화시킬 것인가는 변수가 사용 가능한지, 또 이런 변수가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판단한 후에 결정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이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층화 무작위 표집은 단순 무작위 추출에서 얻어진 표본보다 정확하고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계층으로 나눌 만한 중요 변수의 정보를 모를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계층별로 표집 요소의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표본수가 적을 때는 사용 가능하지만 모집단의 크기가 클 때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혈압을 조사하고자 할 때 1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혈압은 연령이 매우 큰 영향 변수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혈압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럴 경우 층화 무작위 표집으로 표본 추출을 할 경우에 연령을 층화 변수로 사용한다고 하면 만 18세에서 39세가 25명, 40에서 59세 25명, 60에서 79세 25명, 80세 이상 25명으로 연령대별 같은 수의 대상자를 무작위로 표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번째가 클러스터 샘플링, 집락 표집 혹은 군집 표집이라고 하는데 표집 단위를 개인이 아닌 집락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개인 단위의 명부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일단 집락으로 추출하고 여기에서 다시 개인을 추출하는 방법이죠. 집락 표집에서는 층화 표집에서 가능한 한 하부 계층을 동질한 요소로 집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집락을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해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집락 표집은 모든 집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중 일부를 표본으로 택하기 때문에 만약 집락이 내부적으로 동질하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표본을 택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연구에서 집락 표집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다른 표집 방법과 병행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이고 지역이 광범위한 연구일 때 모집단을 먼저 지역 크기 등으로 단순 무작위 표집이나 층화 표집한 후에 각 층 내부에서 짐락 표집을 실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확률 표집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비확률 표집입니다. 확률 표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모집단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표집 오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반드시 확률 표집을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비확률 표집은 확률 표집에 비해서 훨씬 어떨까요? 간편하죠.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이에요. 하지만 표집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의 근거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확률 표집 방법을 선택하면은 통계를 돌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비확률 표집의 첫 번째가 convenience sampling, 편의 표집이에요. 혹은 accidental sampling, 연구자가 임의대로 편의에 의해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대상만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 그래서 대부분의 간호 연구가 편의 표집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 결과에 대해서 표준 오차의 추정값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의 표집이 표준의 바이어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통제 방법이 가능한 실험 연구 또는 유사 실험 연구에서 편의 표집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험 연구에서는 대표성보다는 표본의 동질성에 더 의미를 두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할당 표집이라고 해서 쿼터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이 갖는 특성의 비율에 맞추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대중의 의견을 조사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죠. 모집단의 여러 특성을 구분지어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모집단의 특성, 예를 들면 성별, 교육 수준 등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에 근거해서 할당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먼저 모집단의 특성 중 종속 변수를 결정하는 외생 변수가 어떤 것들인지를 평가하고, 그 다음 결정 변수의 카테고리, 유목이라고 하고 또 이제 범위라고도 하죠. 즉 할당을 파악하고 모집단의 각 계층의 비율을 파악해서 그 비율에 따라 임의 표집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혈압을 조사하고자 할 때 1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혈압은 연령이 매우 큰 영향 변수예요. 그러면 할당 표집으로 표본 추출을 할 경우에 만 18에서 39세, 40에서 59세 25명, 60에서 79세가 25명, 이렇게 연령대별 같은 수의 대상자를 편의 표집으로 표집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층화 무작위 표집과 할당 표집의 공통점이 있겠죠? 그건 뭐죠? 적절한 계층에 각 계층의 적절한 대상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차이점은 뭘까요? 과정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표집하면 층화 무작위 표집이 되는 거고, 무작위로 표집하지 않으면 할당 표집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purposive sampling, 유의 표집 혹은 의도 표집 또는 판단 표집, judgmental sampling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집단에 대해서 연구자가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표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능력과 사전 지식을 활용해서 연구 문제에 가장 적절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죠.
모집단 전체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특수 집단의 탐색적 자료 수집에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의 산후 우울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산후조리원이나 상과의 경력 간호사를 표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표집 오차보다 수집하는 자료의 정확성에 의의를 두는 방법으로 유용하죠. 자, 네 번째는 스노우볼 샘플링이에요. 눈덩이 표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덩이를 굴리려면 작은 뭉치를 굴려야 되죠. 그래서 더 큰 눈덩이를 만들어 가죠. 그렇게 하듯이 첫 단계에서는 소수의 응답자를 표집 대상으로 해서 면접하고 다음 단계에서 이들 응답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해서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에이즈 환자들의 이제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HIV 감염 에이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드러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스노우볼 샘플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조사 연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모집단 파퓰레이션이라고 했죠. 모집단에 속하는 사람 모두를 조사하는 방법을 전수조사, 모집단으로부터 일부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했어요. 샘플 서베이. 여기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사람들의 집합을 표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모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수를 모집단의 크기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n으로 나타납니다. 자, n은 넘버의 약자예요. n이 무한한 경우를 무한 모집단, n이 유한인 경우를 유한 모집단이라고 하죠. 여기서 표본으로 추출된 사람의 수를 샘플 사이즈, 표본의 크기라 하고 n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표본 조사를 하는 원래 목적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표본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표본의 수는 모집단의 크기와 동질성의 여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표집의 의미가 없어지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모집단이 동질적일 경우라면 표본의 수가 적어도 대표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표본의 크기. 간호학 연구의 심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표본의 크기가 샘플 사이즈가 적절한가인데,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 미리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서 이런 원칙이 무시가 돼요. 그만큼 연구 대상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연구자가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대상자의 수로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통계적으로 significance, 그러니까 유의하다,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 즉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적절했느냐 하는 의문이 반드시 제기됩니다. 정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지, 혹시 표본 크기가 작은 것과 같은 잘못된 연구 방법 때문에 실제로 차이가 없다고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죠. 따라서 표본 크기가 적절한지는 반드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것으로는 파워, 검정력, 그 다음에 효과 크기, 이펙트 사이즈, 연구 방법 유형, 변수의 수, 측정, 민감도, 자료 분석 기법, 통계 기법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검정력, 파워라고 하는데,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경우, 즉 양적 연구에서, 그러니까 통계를 돌리는 양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검정력은 연구에서 대상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차이 혹은 상관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대립가설, 연구가설이 사실일 때 이를 사실로서 결정할 확률을 말합니다. 검정력이 90%라고 한다면 대립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영가설, 즉 규모가설을 채택할 확률, 이것을 이종오류 혹은 베타 에러라고 해요. 이러한 이종오류가 10%라는 것이죠. 그리고 검정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설을 채택할 확률, 즉 이종오류를 범할 확률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정력이란 1 베타와 같고, 일반적으로 간호 연구에서 최소 검정력 수준은 0.8 또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이제 8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효과 크기예요.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데,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효과 크기는 연구하려는 현상이 모집단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 크기를 말하는데, 규모가설, 영가설 혹은 통계적 가설이 거짓인 정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자 할 경우 규모가설은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다라고 설정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 영가설이 거짓이라면 결과는 그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영가설이 거짓이라면 이러한 거짓의 정도를 효과의 크기라고 합니다. 통계적인 검정은 연구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즉 두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따라서 효과 크기는 두 집단 간의 차이의 크기 혹은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효과 크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코엔이라는 학자는 상관 연구에서 상관계수를 R로 표시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집단의 실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D로 표시하고, 세 집단 이상의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분산 분석일 경우에는 F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D는 평균 차이를 공통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고, F는 주 효과일 경우 표준화된 평균들 간의 표준 편차이고, 상호작용일 경우에 표준화된 상호작용 효과 간의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만약에 실험 연구를 했는데 효과 크기가 0이 나오는 것은 실험 집단의 평균과 통제 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뜻이고,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것은 실험 집단의 평균이 통제 집단의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이너스 값은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즉 값이 크다, 결국 실험의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0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관관계 연구의 경우 만약에 이펙트 사이즈가 크다, 예를 들어서 두 집단 간에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거나 두 변수 간에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경우 그 차이나 상관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됩니다. 하지만 효과의 크기가 작을 때, 예를 들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매우 적거나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이 낮을 때에는 그 차이나 상관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많은 표본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관관계 효과 크기를 R로 표시한다고 했죠. 작은 효과 크기 0.1 또는 마이너스 0.1, 중간 효과 크기가 0.3 또는 마이너스 0.3,
큰 효과 크기는 0.5 또는 마이너스 0.5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상관관계를 표시할 때 R로 표시한다라는 거. 두 개의 평균 비교를 위한 효과 크기는 D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세 집단 이상의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분산 분석일 경우에 F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D는 평균 차이를 나타내는 평균의 차이를 공통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고, F는 주 효과일 경우 표준화된 평균들 간의 표준 편차, 상호작용일 경우 표준화된 상호작용 효과 간의 표준 편차를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작은 표본에 의해서 효과 크기가 작아질 경우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기 더욱 어렵게 되겠죠. 표본의 크기를 증가하면 효과 크기가 커지는데, 이럴 경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연구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논문을 심사할 경우에서 파워 애널리시스, 검정력 확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연구 표본의 크기가 적절한지를 판단하죠. 그리고 자료 분석을 위한 최종 표본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의 탈락률을 확인을 합니다. 특히 연구 중간에 대상자가 탈락할 경우 남아있는 대상자와 비교해서 중요한 변수에서 차이가 있다면 연구 결과의 타당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연구 결과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을 경우 연구자가 검정력 수준을 조사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연구의 유형이에요. 기술 연구, 특히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일 경우, 조사 연구일 경우에 상관관계 연구는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샘플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많은 수의 변수들을 조사하고 대상자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상황이나 혹은 주제와 관련 없는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종종 연구자들은 한 표본에서 성별, 연령 혹은 여러 국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하위 집단들에 대한 통계적 비교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각 하위 집단들을 분석할 만큼의 적절한 표본수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유사 실험이나 순수 실험의 경우는 조사 연구나 상관관계 연구보다는 작은 표본이 필요합니다. 연구 상황에 대한 어떤 환경이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질 경우라면 표본의 크기는 작아도 되지만 아직까지 거의 정확한 표적 모집단은 알 수 없었어요. 또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의 경우도 표본의 크기는 작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서 짝짓 기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작아도 되죠. 네 번째가 변수의 수예요. 연구하려는 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 여러 개를 포함하는 연구일 경우 표본 크기는 커야 되죠. 연령이나 성별, 국적, 교육 수준 등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분석할 경우도 각 이질적인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 크기가 클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측정의 민감도예요. 잘 만들어진 생리적 측정 도구들은 현상을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온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은 고막 체온계 쓰잖아요. 피부 체온계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이 애가 체온계, 수은 체온계를 썼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도 수은 체온계가 가장 정확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만약에 사회 심리적 변수를 측정하는 도구들, 예를 들면 뭐 우울을 측정한다, 이런 거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측정 도구들은 다른 도구들에 비해서 정확하죠. 분산 베리언스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를 분산이라고 하는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로 측정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자들의 실제 불안 점수가 80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측정 도구로 측정할 경우에 불안 점수가 70에서 90 정도로 측정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새롭게 개발된 도구이거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측정 도구의 경우 실제 점수로부터 분산이 더 커지게 됩니다. 측정의 분산값이 클수록 표본의 샘플 사이즈는 더욱 커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자료 분석 기법인데, 이것을 이제 통계적 분석 기법이라고 하죠. 자료 안에서 차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요. 자, t-테스트, 아노바, 별량 분석이라고 하는데, 아노바 같은 통계 분석 방법일 경우 동질한 집단일 경우는 효과 크기가 최대이기 때문에 검정력은 올라갈 것이지만, 비동질적인 집단일 경우는 효과 크기가 작을 것이기 때문에 비동질적 그룹의 전체 표본 크기는 반드시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통계 분석 방법 중에 가장 검정력이 약한 분석 방법이에요. 이런 거는 다 이제 통계를 SPSS를 돌려야지 아는 건데, 연구할 때마다 SPSS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다시 또 통계를 또 돌려야 됩니다. 많이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범주의 수가 증가할수록, 카테고리의 수가 증가할수록 표본의 크기는 반드시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